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그리고 나스닥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오르며 S&P 500과 나스닥 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상승세가 크지는 않았고요. 또 FOMC를 앞둔 관망세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연준보다 먼저 단행했던 ECB에서 또 라가르드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는 한동안 또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또 던졌고요. 또 유럽 의회 선거 결과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이 압승하고 또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선언하는 등 유로화가 크게 빠지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인 상황이라서 외환시장 상황도 한동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이었던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 후 첫 거래에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그래서 결국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개발자 회의라는 큰 행사가 있었던 애플은 2% 가까운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M7 내에서도 또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제 하락인데 우리 시장 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장중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가까스로 2,700선을 지켜냈습니다만 종목 장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염으로 빈과주들이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분할로 다시 한번 미국 빅테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또 관련 ETF 상품들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미 많은 빅테크 ETF들이 상장된 가운데 엔비디아, 애플, 구글 등 유망 기업의 밸류 체인에 주목하는 상품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빅테크 ETF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이번 주 CPI 발표와 FOMC 이벤트를 앞두고 간밤에는 반도체가 그나마 힘을 내줬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부진하고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AI 기술력이 종목의 가름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장 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상승으로 전환한 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0.35%와 0.26% 올랐습니다. 두 지수 모두 말씀해 주신 대로 역대 최고치 다시 경신해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안에서는 차별화 흐름이 뚜렷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95% 상승했고 애플의 경우에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를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을 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키워왔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AI 전략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서 실망감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1.91% 하락 마감했습니다. 3위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면 10분의 1 액면 분할을 마친 엔비디아 0.62%, 0.75%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반도체 장비 업종 강세가 뚜렷했고요. 다만 AMD는 모건 스탠리가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높다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0.50%, 1.50%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라이릴리도 1.77% 상승했습니다. 장중 FDA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이번 주 일론 머스크 보상 관련 주주총회를 앞두고 불확실성 여파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2%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미국에 앞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유럽, 정치권 이슈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유럽 의회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정당이 참패하고 극우파가 승리했다는 소식에 유로화가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달러화는 오름세 보였겠죠. 유럽의 정치적 불안으로 유럽 증시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장 초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용지표 여파까지 소화를 하면서 초반 흔들렸지만 시장은 서서히 회복해갔습니다. 우선 증시 낙관론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은 지난 5월 소비자 설문에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달 3.3%에서 3.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 발표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또 12개월 뒤 미국 주가가 더 올라 있을 것이란 응답은 40.5%로 전달보다 1.8%포인트 높아지면서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구직 기대가 높아지는 등 나름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상승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점도 특징인데요.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지수 소폭 개선됐지만 2022년 3월 정점 이후 하락 추세 되돌리지 못하고 있어서 고용 둔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질 경기와 관련된 데이터는 조금씩 둔화되어 가는 양상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종목별 관전 포인트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총 2위 자리 두고 주가 등락이 갈린 엔비디아와 애플 이슈도 있었고요. S&P 500에 새롭게 편입 예정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또 도메인 등록과 웹 호스팅 서비스 회사죠, 고데디, 초대형 사모펀드인 KKR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참고로 세 기업 모두 24일부터 지수에 합류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밈주식의 대표 종목이죠. 게임스톱은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한편 국채 금리도 다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4.4%대, 2년물은 4.8%대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과 또 앞서 설명드린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달러가 강세 보인 것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선에,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만 FOMC와 CPI 등 주요 이벤트들 앞두고 아무래도 시장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난기류 구간을 지날 준비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애플의 연례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세계 개발자 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구체적인 인공지능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시장 최대 관심사였던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 연결 없이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왔는데요. 스케줄 관리를 비롯해 수많은 이메일을 분류하고 대신 작성해주는 기능과 텍스트 보안 및 분석, 각종 데이터화 작업 등 여러 활용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 관련된 연락처와 파일을 찾아내도록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요. 일부 사진을 보고 원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스스로 일러스트레이션과 스케치,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 시리도 한층 더 똑똑해졌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돼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앱을 넘나들면서 사용자를 이해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챗 GPT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당초 애플의 생성형 AI 개발 서비스나 이와 관련한 계획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적잖이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기존 스마트 기능 업그레이드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애플의 주가는 월요일장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드림팀 라피더스가 첨단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 분야까지 손을 뻗었는데요. IBM과 대량 생산 기술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이미 2나노 미세 공정 기술에서도 협력하고 있는데 연장선에 있는 후공정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2나노 생산 로드맵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라피더스는 우리 돈 8조 원에 달하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3년 뒤 2나노 양산을 시작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라피더스의 2나노 양산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BM과의 패키징 협력을 두고 국내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분야는 대만 TSMC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대만과 미국 기업 등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IBM은 반도체 양산 경험은 없지만 오랜 기간 첨단 패키징 분야를 연구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이 없는 라피더스가 IBM과 손을 잡으면서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로 경쟁력을 키울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에도 한편에선 중국 전기차 공장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아디의 첫 번째 유럽 공장 설립을 발표한 헝가리는 최근 만리장성 모터스와도 공장 설립을 협상 중이고요. 스텔란티스와 합작하는 중국의 림모터스는 기존의 스텔란티스가 사용했던 폴란드에 있는 티치 공장을 제조 기지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도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 국가인 스페인도 중국 체리사로부터 투자를 확보했고, 스페인은 또 CATL과 함께 스텔란티스가 계획한 유럽 내 네 번째 기가 팩토리 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이처럼 유럽 공장 확보에 나서는 건 생산 가격은 중국보다 훨씬 올라갔지만 브랜드 구축과 운송, 잠재적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관세를 높여도 여전히 유럽 내 생산이 이득이란 계산입니다.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공세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글로벌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의 물망에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통을 인용해 엘리엇이 약 20억 달러를 들여 사우스웨스트 지분을 매입했다며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월요일장 7% 급등했습니다. 미국 빅4 항공사 중 하나인 사우스웨스트는 최초의 저가 항공사로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고객 서비스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4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선곡 공식이 최근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보잉의 737 맥스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면서 비용 증가와 예상보다 느린 매출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기대치를 밑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수익성 회복을 위해 일부 노선을 중단하는 등 비용 절감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지난 3년간 반토막이 났고 올해 S&P 500 지수가 약 12% 상승했을 때 사우스웨스트는 4%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FOMC부터 5월 CPI까지 여러 빅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하락장 속에서도 이슈 타고 상승한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력설비주가 어제 오랜만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출 모멘텀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한국전력공사는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을 초고압 직류 송전으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한전은 인도네시아 전략공사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와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HVDC 구축 사업 등 신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죠.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는데 소식이 나왔던 한전산업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 재룡산업과 세명전기도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습니다. 그 밖에 보성파워텍과 재룡전기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서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자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또 한 번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는데요. 이때 날린 오물풍선은 약 310여 개이며 최근 4차례에 걸쳐 살포한 오물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상황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는 이미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내면 추가적으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남북 간 갈등 국면이 지속되자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가 15.59%, STX 엔진이 7.18% 올랐고요. 세트랙 I는 6.21% 상승했습니다. 이외 LIG 넥스원과 빅텍 모두 4%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최근 국내 여행 플랫폼 업체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외신에서도 야놀자의 미증시 상장 추진 소식을 보도하자 일부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며칠 전 블룸버그 통신은 야놀자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억 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신은 야놀자가 상장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야놀자는 2021년부터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이후 미국 상장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올해 2월에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출자법인을 세우면서 미증시 상장이 임박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이 같은 기대감에 야놀자 투자사 주가에 또 한 번 매수세가 몰렸는데 SBI 인베스트먼트는 8.04%, 아주 IB투자는 4.09% 뛰었고요. DS 인베스트먼트도 2.71%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음식료주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포금 관련주인 빙과류 업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아이스크림 판매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제 영남권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작년보다 일주일 빠른 기록인데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기상청에서는 앞서 3개월 전망을 통해 올해 6월과 8월 기온이 평년 기온과 비교해서 50% 더 높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빙과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데 SK증권은 빙글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올렸으며 하이투자증권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빙과류 성수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자 관련주들이 어제 폭등했는데요. 혜태 제과식품과 크라운 제과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빙글에는 24%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외에도 롯데웰푸드도 12.17%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시장은 날씨만큼 뜨거운 미국의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빙과주만 선전한 하루였죠. 결국엔 이번 주에 FOMC까지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0.79% 하락해서 2,701, 2,700선에 턱걸이했고요. 코스닥도 0.17% 약세로 864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낙폭을 크게 시작한 시초가 대비해서 장중에 강하게 말아올리다가 장 막판 들어서 크게 밀렸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부담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기관이 거센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5,67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장 초반엔 팔아치우다가 후반 들어서 181억 원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개인도 5,536억 원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16억 원 매도 포지션 취했고 기관은 977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27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일부 종목만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2% 추가 상승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해외 실적 모멘텀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폭이 컸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2% 넘게 조정을 받았고 LG에너지솔루션도 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1.67% 약세.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홀딩스가 2.46%, KB금융 1.51%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주의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하던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업종 다시 내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3% 내외의 조정을 받았고요. 전 거래일에 급등했던 알테오젠 6% 가까이 빠졌습니다. HLB와 셀트리온 제약도 모두 마이너스권, 반도체 소부장주만 상승부를 켰는데요. 리노공업이 3%, HPSP가 1% 플러스권,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도 2.38% 선전했습니다.
환율이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10원 70전 급등해서 1,376원 다시 껑충 뛰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조선주의 상승을 예고하는 강한 스탠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신규 선박을 만드는 가격인 신조선가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조선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은 조선업종이 10년 만에 실적이 돌아서면서 주가의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며 조선사들의 적정 주가를 15% 압박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노후선 교체 사이클을 꼽았습니다. 현재 초대형 유조선 VLCC의 경우에 중국 조선사들이 대다수를 가져가고 있지만 2030년까지 교체 발주가 필요한 VLCC는 400여 척이어서 우리 조선사들은 앞으로 발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암모니아 탱크토 등이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요. 게다가 올해 미 해운 장관이 방한을 했었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 함정의 유지와 보수 시장 진출도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실적에 반영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HD현대중공업은 주가가 55% 상승하면서 20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고 HD현대미포 65% 상승한 11만 5천 원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오를 때마다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노후선 교체와 미국 함정사업 참여 등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에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확인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6월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가 나옵니다. 수출 상황 체크하시고요. 간밤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렸는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주가 좀 주목받을 수 있겠는데요. 영국 원전 기업단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국내 원전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신규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던 만큼 영국 원전 기업단 방안으로 국내 원전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광고주가 강했습니다. 네이버가 오는 13일부터 중간 광고를 치즈직에 도입한다는 소식에 플레이디와 EM넷 등이 상승했고요.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현대트랜시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이끄는 전기차 시어의 감속기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었는데요. 이 현대트랜시스 협력업체인 대성파인텍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액면 분할 첫날을 맞은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우리 장도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아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증시는 좋네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예. 우상향 추세잖아요. 네,
자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시황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는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뭐 감격스럽고 그렇지는 않고 살짝 조금씩 그렇죠. 올라가고 예, 있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문제는 우리죠. 뭐 미국은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걱정 안 하는데 근데 월가 내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소리는 많이 나옵니다. 뭐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걱정이 발달. 예, 그래서 무슨 뭐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중에는 내년에는 뭐 결국 이 버블이 터진다 쪽으로 아. 결국은 버블 논란인데 예, 근데 터져봐야 아는 거죠. 터져봐야 아는 건데 예.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슬슬 나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그냥 가나보다 하다가 이런 얘기가 이제 자주 보도된다는 얘기는 조금은 이제 달리면서도 이렇게 뒤를 보면서 달린다 하는 느낌은 들죠. 근데 역으로 또 다 좋다고 할 때가 오히려 보면 더 위험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직 더 먹을 게 그렇죠. 있다 보다 싶은데 약간 경계성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건 예. 아직은 또 괜찮다 이런 예. 해서 또 가능하네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 누굽니까? 우리 그 누구의 무슨 콜란인가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우리 주인 위치가 2,700포인트인가 봐요. 코스피에. 목줄이 길어봐야 100포인트인가 봐. 아 그래서 멀리 가봐야 2,800이고 멀리 못 가고 밑으로 가봐야 2,600이고 굉장히 아우. 좁은 박스권에서 좀 지루하죠. 예, 좀 깝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도 빠르게 나타나고요.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떻게 저기 뭐 매일 먼저 그래도 미국장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대표님 보시기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 뭐 그닥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계속 변동을 보이는 장세인 것 같고요. 예. 변동을 이제 보이는 그 위치가 뭐 계속 나오지만 그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가는 분위기 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혹시라도 뭐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지만 지금 저는 그냥 올해는 아직까지는 뭐 장이 이렇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게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뭐 글로벌적으로 다 그렇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 안타까울 뿐이지만 대체로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뭐 시장 지수도 요새는 뭐 관심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종목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뭐 아무래도 어제는 그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뭐 액면 분할 첫 거래이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관심이 있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뭐 좀 약간 밀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0.75% 강보하게 마감을 했고요. 어제 또 가장 또 주목받은 기업은 역시 애플이죠. 네네. 최근에 이제 기대치가 많이 이제 반영됐습니다. 5월달에 6월달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AI 전략을 발표할 거다. 그게 거의 뭐 한 달 내내 이제 기대가 많이 반영됐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거의 뭐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대는 좀 있었는데 거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 또는 기대에 약간 밑도는 수준의 내용들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는 좀 개막한 이후에 개최한 이후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하면 또 이제 같이 이야기 나오는 종목이 AMD인데 AMD는 AMD 는 투자 의견이 네. 약간 우리로 치면 비중 유지죠 그냥 동일 비중이니까 그래서 비중 확대가 아니고 비중 유지라는 의견이 좀 바뀌면서 주가가 한 4%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테슬라도 어제 한 2%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요. 약간 큰손 쪽에서 반대 의견을 좀 내겠다 이런 것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뭐 저기 어떤 반대 CEO 보상안. 네네네. 뭐 70매덕 달러인가 그거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머스크가 가져가는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일단 경영진하고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네, 지금 나오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지수는 뭐 좋은 분위기 속에 각 이제 종목별로는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네, 감기는 오래전에 걸렸는데요, 잘 안 났습니다. 혹시 또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야말로 한 2년 만에 그 동네 그 편의점에서 콘 하나 사 먹었더니만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네. 저 빙과류주가 뭐 또 이렇게 찬 거 드신 거 아닙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네. 저같이 안 먹던 사람도 하나 사 먹으니까 그냥 상한가 가버리네. 네. 아 소장님 효과예요? 그렇죠. 예. 어제 노땅 빙과류 매매 네. 동기로 그런 거죠. 어제 뭐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확실히 그 음식료 중에서도 이제
그 빙거래우가 좀 강한 게 상승이었던 것 같은데. 빈거래가 24% 저렇게 급등을 한 걸 저는 처음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시장 좀 약간 과하죠. 네. 예, 그러니까 저 정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뭐 폭염주의보가 처음 내려졌다고 하는데 저 정도까지 올라갈 건 아닌 거고요. 저렇게 또 하루 만에 다 올라가면 앞으로 이제 더울 날이 몇 개월 더 남았는데 예, 저 주가가 더 계속 저렇게 강할 거냐?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예. 한 번에 너무 많이 반영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기준 한 30도 간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오늘도 좀 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쪽이.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거의 순환매입니다. 이번 주 강하면 진짜 더울 때는 실제 저쪽 섹터가 주가가 되려 약한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여름 소비주나 여름 관련된 기업들이 대체로 빠르면 4월, 5월 강하고 더울 때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아, 기대감에 좀 먼저 움직이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을 좀 보는데 어제 또 시장 자체가 초반에 좀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쪽 섹터와 이슈인 쪽으로 과감하게 자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시세가 이제 어제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고 뭐 지금 FOMC 결과 점도표도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점점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되는 모습이잖아요. 고용지표가 워낙 또 뜨거웠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뭐 지금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하는 건 사실 올해 이제 9월 정도에 그냥 한 번 정도 내려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1월로 지연되는 분위기던데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도 이런저런 이제 금리 이야기 하지만 올해 금리 안 내릴 것 같아는 의견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한 올해 좀 하반기 내릴 거야 했는데 이게 내년 이제 넘어갈 거야 하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숫자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은 계속 있지만 이제 시기는 계속 뒤로 늦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6월 달에 뭐 금리가 동결될 건 당연한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제 성명서와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그다음에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저는 6월 FOMC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올해 내내 이 증시 변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금리를 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리 뭐 어떤 이슈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FOMC를 가장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발표 거의 뭐 전날이죠. 뭐 미국에서 같은 날이지만 한국 시각으로는 하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3%대 저 금리 CPI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게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몇 해 전에 누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동안은 그냥 고물가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잖아요. 저 숫자가 계속 적응이 되고 있어요. 예, 저게 높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적응이 되고 저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맞아요. 받아들일 정도로 맞아요. 일반 소비자들, 네. 심리자들, 네. 투자자들은 그냥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러면 3%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 차는 있는 거죠. 차라리 예. 그게 낫겠네. 그게 더 현실적일 수 그게 더 있어요. 현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 숫자상 뭐 크게 뭐 변동이 있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 숫자가 계속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안 좋을 따름입니다. 그냥 앞자리가 2로 바뀌길 바라는 건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저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미 뭐 WWDC 애플 개발자 회의는 어제 시작됐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DC 조금 이렇게 기사 몇 개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현상이 그 오픈 AI의 샘 얼트만이 그 현장에 있었더만요. 네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애플은 그 어쨌거나 그 애플 기기에다가 AI를 접목하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쯤 되면은 샘 얼트만을 갖다가 한 번쯤 저 무대에 올려가지고 인사라도 한번 시킬 만한데 이 전통인가 봐요. 애플은 자기들 무대를 갖다가 아무리 네. 파트너 살아도 쉽게 안 내준다 하는 샘 얼트만 그냥 밑에서 그냥 계속 행사 중에 있었다는 거고 또 이 오픈 AI하고 또 이렇게 앙숙 관계인 또 머스크가 또 하나 올렸더만요. 저 그거 하면은 오픈 AI하고 이렇게 너무 깊이 가면은 우리 저 테슬라 사업장에는 애플 일단 그거 하고 뭡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다녀야 되는 정도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는 애플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약간 꼬장을 부리더만요. 참 부자들 사이에 그거보다는 머스크의 어떤 계속되는 그 메시지에는 보면은 나름대로 일관된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뭐 돈만 보고 할 것 같으면 저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저기 어제 저희가 뭐 송정윤 대표하고 월요일 날 전반적인 지표는 다 살펴봅니다만 고용 지표에서 뭐 좀 이렇게 이 대표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었나요? 예, 저는 그냥 시작 나오는 뉴스 정도만 읽어볼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크게 거기에 이제 코멘트나 그럴 뭐 수준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여전히 고용도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어떤 그 증권사 계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미국이 고용이 저게 이제 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고용이 좋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네. 이 서비스업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조업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018년부터일까요? 그때부터 네. 해서 이제 제조업의 귀환이라고 해서 미국 쪽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네. 거에 많이 지금 정책적으로 펼쳤었는데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도 좋은 상태에서 이제 제조업 쪽도 좋아지는. 네네. 그러니까 저 고용이 이제 쉽게 꺾일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은 항상 뭐 좋다는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고용이 좋은데 당연히 소비가 좋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보고는 있습니다. 고용이 쉽게 꺾이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 입장에서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스탠스를 바꿔주길 뭐 약간은 그렇게 좀 뭐 목표치를 바꾸던가. 네네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선 반도체 얘기 먼저 하면은 지금 최태원 회장은 지난주에 대만을 갔었던가요? 대만을 방문하신 것 같고 지금 이재용 회장은 저기 미국 방문 중이시죠? 네네. 예.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혹시 어느 쪽으로 어떤 걸 도모하고 계신지 뭐 좀 정리가 됩니까? 일단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예.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네. 삼성전자 이야기했을 때 예.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젠슨 왕이 그걸 확인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랬죠?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얘기 드렸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 시장을 놓고 보면은 네. 계속적으로 HBM을 계속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HBM 단순 반도체를 원하지만 그 윗단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속 지어야 되는 쪽에서는 그 엔비디아 GPU도 AI 가속기 이런 걸 계속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 아랫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너네가 제품 어느 정도 되면은 빨리 납품 좀 해줘.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마이크론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언제 갈 거냐? 결국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 우리 양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주가 반응이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횡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7만 원대에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횡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횡보라고 하는 것들은 늘 주가 방향을 위든 아래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잡게 되면은 이제 안 좋게 되는 거니까 추세 하락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방향 위로 잡으면 추세 상승인 건데 지금은 추세 하락으로 갈 이유는 사실 딱히 없어요. 네네.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그 시점을 우리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삼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매수를 꾸준히 해둘 필요 있는 거고요. 그냥 보유자분들은 그냥 뭐 그 시점에 올라갈 시점에 사겠다 그러면 기다렸다 사는 거고 그걸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지금 조금씩 사두는 거죠. 그 상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이제 뭐냐면 네. 삼성은 HBM3E 예. 요 제품인데 우리는 이제 TSMC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HBM4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내용을 전달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갔어. 예, 우리 그 위에 땅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하이닉스 주가가 한 7% 크게 또 올랐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에 우리가 한참 앞에 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삼전은 지금 열심히 이제 쫓아가는데 우리도 지금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 기업을 사실은 비교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두 개 기업은 다
가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투탑, 시총 투탑이 지금 견고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도 크게 안 빠질 거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이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좀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뭐 시차를 두고 있겠네요. 네. 꽤. 예. 어제 빙거리뿐만 아니라 보면은 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18% 급등을 했고 클래시스도 코스닥 쪽에서 어제 시총 10위권 내에서 오르는 종목이 세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클래시스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일단은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인공이었죠. 네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프랑스의 그 아키메드 그룹이 이제 공개 매수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제 공시한 거예요. 공개 매수 가격을 봤더니 이제 13,000원이죠. 지금 이제 주가가 그 오늘 예상가는 12,800원인데요. 13,000원은 분명히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시장에서 딱 이 정도 이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을 건데 13,000원에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넘기기 어려울 거고요. 이제 지금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나 공개 매수 참여할 거냐 아니면 시장 지금 오늘도 거래가 될 건데 거래할 때 그냥 매도하고 뭐 차익 실현할 거냐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뭐 의견을 드리자면은 뭐 공개 매수 참여하고 하려면 막 증권사 지점 가야 되고 오프라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주당 200원인데요. 그냥 나는 날도 더운데 집에 편하게 매매하겠다 그러면 광화문 시장에 던져가지고 수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익이 났으면 난 공개 매수 참여해서 13,000원에 맞추겠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니에요. 네. 글로벌 상업펀드들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을 작년부터 계속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게 클래시스, 그다음에 작년에 이루다, 이루다. 그리고 루트오니. 아, 그러니까 루트오니 이미 상장 폐지됐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또 하나 케이스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베인 캐피탈이 인수한 클래시스도 가능성이 있겠죠. 공개 매수.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에 미용 의료기 섹터 들어가던 자금들이 있잖아요. 예. 루트오닉이 빠지고 지금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빠지면 시장에 유동자금이 생겨버려요. 네. 그럼 나머지 상장 기업들 중에 또 들어가야겠죠.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가 또 자금 들어오겠네. 그래서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래시스, 뭐 이루다, 뭐 다른 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용 의료기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올라간 거는 그냥 그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헬스케어 쪽에서 요새 보면은 그 창업자들이 상속 증여 요새 우리나라 좀 시끄럽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아예 그냥 넘기고 떠납니다. 소위 말하는 최대 주주가 난 더 이상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엑스트하고 그냥 나갑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국내에 지금 언론 보도상 찾아보시면은 제가 탐방 다녀 소개시켜드린 기업들 중에 있는데 셀바이오텍, 제너포커스 이런 기업들도 벌써 회사를 한 몇십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네네. 더 이상 자녀든 뭐든 넘길 사람이 없으면은 네. 그냥 대기업이든 어디 매각하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어요.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저것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 잘 찾아보시면은 또는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증여 그냥 안 하고 깔끔하게 엑시트하고 나가겠다. 그런 기업들은 PF든 뭐든 저런 식으로 넘기고 나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A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매물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투자 아이디어상 찾아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혹시 그 밖에 또 좀 특징을 보였던 섹터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원전주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야놀자 그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니까 그 야놀자에 지분 투자한 뭐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야놀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 웹툰도 있고 그래요. 뭐 맞아요. 지금 웹툰 미국 관련주. 쪽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투자했던 기업들의 뭐 지분 가치를 막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자금들이 쓰나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네네네.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실익, 그러니까 지분 가치를 가지고 지금 막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뉴스에 따라서, 뉴스프로에 따라 가지고 관련 주는 그냥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부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오르고 내리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서 뭐 트레이딩 어떤 재료 그걸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제가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에코프로 머티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상한가 간 것 같고 어제도 좀 주가가 좀 비교적 강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좀 강했는데요. 뭐 뉴스도 뭐 있긴 있습니다. 뭐 전고체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체 관련된 기술 2월, 3월 다 강했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른 것도 있었고 그 금리 인하 지금 뭐 안 될 수 있는데 계속 금리 인하하면 또 자동차 많이 팔리지 않겠어? 뭐 그런 논리로 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좀 뭐 바닥권의 인식이 좀 있어요. 계속 2차 전지는. 그래서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를 거다. 이런 이제 기대치도 좀 담겼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막 추세적으로 저는 확 오를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아마 추세적 어떤 전환 시점은 8월, 그러니까 3분기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갑니다. 오늘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709포인트, 코스닥도 0.3%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6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에서는 75,900원, SK하이닉스는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6,500원.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지금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가 0.3%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2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8,800원. KB금융 2.4%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300원. 포스코홀딩스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2.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8만 6,000원. 어제 HPSP, 리노공,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 오늘 리노공 호가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셀트리온 제약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700원. 휴젤이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좀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호가기 때문에 좀 개장 이후 시초가는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휴젤이 27만 6,500원, HPSP는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원이고 어제 흐름 좋았던 빙과류 식품 관련주 음식료 섹터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혜태제과 식품이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지금 오늘 호가 상황도 좀 급등이 예상됩니다. 혜태제과 식품은 지금 상한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크라운 제과도 어제 상한가였죠. 지금 호가에서 15% 급등 예상되고 롯데 웰푸드도 5%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빙그레도 지금 호가 상황 보게 되면은 1% 좀 상승이 예상됩니다. 어제 빙그레도 25% 좀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저희가 워낙 또 요즘에 순환매 차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음식료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네. 또 그 배경이라든지 좀 전략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 최근 음식료주들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특히 뭐 이제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시장 공략한 식품 기업들이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는 양상인데 음식료주 수출 성적 역대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업황 상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하반기 전망을 작성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썼는데요. 최근에 음식료주들은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모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식품에서의 트렌드를 많이 장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라면, 냉동 김밥, 김으로 이어지는 K푸드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K푸드 강세 요인은 맛과 재미, 건강 트렌드까지 모두 포함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 소비의 핵심 키워드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 수출 기업으로서의 인기 그리고 이제 관심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업황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외식 물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물가 부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내식으로
다시 쏠림이 나오는, 그래서 내수 소비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가운데 이 성장 측면에서는 해외 쪽이 견인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수와 이 수출로 인한 성장이 부각되는 이 업황이 최근에 음식료 쪽에 관심을 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특히 이제 이 와중에 특히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 질주에 대해서 또 시장의 관심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슈퍼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한 600억 정도, 그리고 기존에 이 시청치가 올라오기 전에 한 400억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800억 이상의 숫자를 좀 보여주면서 24년도에 대한 숫자는 이제는 뭐 기대가 아닌 거의 확신의 영역이고요. 1분기 이후에 2분기까지는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가 좀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시면 불닭볶음면이 12년도에 출시돼서 인기를 끌었고 스테디셀러로 자리 남은 유일한 라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성장세가 더 커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10대, 20대 소비자를 장악하면서 여전히 꾸준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지금 지역 확장, 그다음에 이제 채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는 기대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K푸드에서 라면 이후 제2의 K푸드, 제2의 라면들을 좀 찾는 움직임도 나올 거라서 이 삼양식품의 호조 이후에 다른 기업들로 이제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K푸드 열풍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뭐 라면뿐만 아니라 좀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뭐 냉동김밥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음식료 섹터 내에서 좀 보고 계시는 최선호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푸드는 넥스트 카테고리,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해외 비중이 많이 올라온 기업도 좋지만 향후에 해외 기업이 올라올 수 있고 또 해외 쪽에서의 이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CJ 제일제당과 풀무원을 탑픽스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CJ 제일제당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여전히 냉동 만두, 그다음에 냉동 피자, 이어서 상온밥, 냉동밥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에서의 내식 소비 강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는 슈안스라는 미국 슈퍼마켓 인수 이후에 카테고리와 유통 채널을 장악하면서 여전히 꾸준하게 미국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서의 특이사항은 유럽은 45%, 호주는 70% 성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지역까지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풀무원은 20년 이후에 4년 만에 해외 법인의 흑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증설이 끝났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비건 트렌드에 맞춘 두부, 그다음에 K푸드 열풍에 맞춘 아시안 누들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올해도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과 미국 법인의 흑자가 기대되고요. 중국은 그동안 끊겼던 거래처가 재개되면서 정상 마진으로 회복이 되고, 일본은 두부바와 같은 신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또 구조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매력과 해외 성장이 모두 부각될 수 있고 향후에 이 건강 카테고리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해외 커버리지 있는 식품주가 좋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풀무원, 탑픽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뭐 드실 거예요? 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오늘요? 아니 어제 이제 아이스크림 드셔서 예. 이제 빙과류들이 소장님 효과로 급등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니 그러면 뭐 한번 이러면 좀 몇 주라도 들고 있으면서 먹어줬어야 되는데. 뭐 드실 거예요? 오늘 그 뭡니까 그 약간 그 안에 이렇게 팥 들어 있는 거 왜 붕어처럼 생기고 할 거 그거 한번 먹어볼까 싶으네. 붕어 싸만코? 뭐 그런 거 네. 예. 네. 이재문 대표님도 음식료 섹터 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네네.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요즘 스몰캡을 보는 입장에서 네. 음식료 이제 요새 핫하기 때문에 같은 그 맥락에서 이제 밸류체인 내에서 좀 예. 종목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일단 뭐 요새 뭐
시장에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양이라고 하는 기업이 냉동김밥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원래 우양 냉동식품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냉동식품에서 이제 우양이라고 이제 뺀 거고 네. 우양이 아마 일단은 시장에 지금 던져놓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3분기까지는 계속 비교적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자사 제품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대형 마트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계속 있을 거고요. 지금 올해 이제 전망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0억대, 내년도가 한 170억까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한 1,400억대까지 오긴 했는데요. 얼마까지요? 1,400억. 1,400억? 시총이? 네네네. 네. 시가총액이 1,400까지 왔는데 지금 뭐 시점에서는 막 올해 이익도 뭐 중요하겠지만 아마 내후년을 더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미국 이제 대형마트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하반기부터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연간 뭐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실적을 많이 기대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가총액이 1,400억짜리 올라와서 내년도 170억을 번다라고 하면은 주가 최소 음식료 섹터가 뭐 PER 20배 이상씩 다 받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아마 시장에 이제 의견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 이제 인기 있는 거 다들 알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소스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 그 S&D라고 하는 기업이 S&D. 아, 그래요? S&D. 예, 그 기업이 이 원마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스프를 쉽게 만든다 생각하면 되죠. 아. 그러면 당연히 라면 면 한 개에다 스프 한 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같이 실적이 좋아요. 올해 지금 연간 전망되는 영업이익은 160억인데 시가총액은 1,000억입니다. 이제 올라와서. 그러니까 올라와서 1,000억인데 160억을 버니까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은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S&D도 아마 좀 삼양식품이 잘 가면 같이 갈 거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우양이 지금 PER 기준 한 뭐 10배 미만 8배 정도 그러네요. 될 거고요. 내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S&D는 올해 기준으로 해도 6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굉장히 싼 거죠. 예. 물론 이게 이제 테마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순환매 차원에서 돌다 이제 음식료 계절적으로 더워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타이밍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거 하네요. 네, 뭐 그래서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뭐 PER도 안 나오면서 뭐 시총이 뭐 조까지 가는 회사가 질비한데 네네. 여기서 매출 나오고 이익 내고 네. 앞으로 또 시장 확장성 보이고 하면은 주가가 움직여줘야죠. 네. 불닭볶음면 스프 만드는 회사. 네네. 그 원말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 혹시 이 다른 회사입니다. 쪽 스프는 안 만들어요? 다른 쪽도 다 만들어요. 건기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그쪽이 핫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회사도 집중을 하겠죠. 그렇군요. 네, 생각지도 못한 쪽이네요. 네. 네, S&D. 좋은 기업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찾으면.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다니는 거죠. 하긴 대표님 또 스몰캡 쪽 네. 전문이시니까. 이 두 개 기업 좀 탐방을 잡고 있는데 아, 우양하고 S&D. 네, 아시겠지만 잘 안 잡히죠. 워낙 요새 핫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탐방을 직접 가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죠. 인기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 냉동김밥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네.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조금 이렇게 뉴스에서 몇 번 저도 들은 얘기는 있어요. 네네. 미국 사람들이 그 깜짝 놀란다고 그 맛에. 네네. 아, 김밥. 예,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거예요. 냉동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고 여기서 만들어서 한번 갈 겁니다. 만들어서 가는 냉동 거. 그렇게 상태로 가겠죠. 가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야 이제 가서 다시 따뜻하게 데펴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네네네. 저 제품이. 김밥 네네. 돼 있네요. 김밥. 예. 그러네요. 뭐 두부도 들어가 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잘 팔린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뭐 식음료 섹터 말고도 좀 오늘 공략해 볼 만한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있을까? 어제 보니까 막 유리기판도 움직이고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도 좀 다시 네, 움직이는 네. 모습이거든요. 제가 6월달 좀 관심 있게 볼 섹터로 5월달에 핫한 sek터를 좀 봐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네네네. 하나가 5월에 핫한 섹터. 그 수소 연료 전지 쪽. 예, 예. 그러니까 이게 SOFC. 뭐냐면은 지금 원전도 계속 움직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전력 관련돼서 지금 뭔가 계속 좀 핫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 특정 섹터만 가는 게 아니고 예. 태양광 반짝했다가 풍력 갔다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돌고 돈다.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슈가 계속 반복되는 이슈인데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로 주가가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소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원전도 지금 계속 하반기 저 체코 수주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게요. 뭐 하기 때문에 이야기 계속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걸 6월달, 7월달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미 사실 뉴스는 다 나와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때문에 6월 15일에 스위스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초청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네네네.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이제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식 분할에서 이제 거래가 된 엔비디아 주가는 또다시 0.75% 상승을 나타냈고 그 빅테크 관련주 내에서도 여전히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FOMC 이제 점도표도 나오게 되고 또 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 연준 행보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국내 지수는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8% 상승입니다. 2,716포인트, 코스닥도 0.27% 올라갑니다. 86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소폭 올라갑니다. 75,900원, SK하이닉스가 1.2% 상승합니다. 21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올라가네요. 35만 4천원. 현대차가 1.8% 상승 중입니다. 27만 2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갑니다. 74만 2천원. 기아도 1% 이상 상승 중이죠. 12만 2,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박권이고 셀트리온이 0.5% 올라갑니다. 19만 500원. KB금융이 1.28% 상승하네요. 79,4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2% 소폭 올라갑니다. 21만 5,500원, 21만 6천원. 에코프로 0.3% 상승 중이네요. 10만 4,100원이고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HLB 강보합권이네요. 엔캠이 2.7% 상승합니다. 28만 5,500원이고 HPSP가 0.3% 상승세 이어갑니다. 리노공업은 오히려 또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지네요. 2% 넘게 떨어지면서 26만 8천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9만 3,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보합권으로 16만 1,000원이고요. 클래시스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옵니다. 4만 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이 좋아요. 지금 보게 되면 HD 현대 미포가 3% 강세로 7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2% 올라갑니다. 3만 950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1.7% 상승 중이고 HD한국조선해양도 1.8% 상승하면서 13만 7,20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상승 중이고 HD현대미포는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되네요. 3%까지 올라가고 지금 전반적으로도 조선주들 흐름 좋고 오늘 보니까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는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다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두산 퓨얼셀이 5.9% 상승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3,950원. 그리고 두산 퓨얼셀 지금 움직임 보이시죠? S퓨얼셀도 3.4% 상승하네요. 16,780원. 그리고 범한 퓨얼셀도 3% 상승합니다. 22,900원.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2000년 장비 쪽이죠, 이거는. 그리고 BHI가 1.5% 상승 중이고 SK이터닉스도 1% 상승합니다. 다만 이 온기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확산되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집중돼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매 유통 쪽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상승폭은 아닙니다만 뭐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유통 섹터 흐름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백화점 쪽에서 이제 대구백화점이 2.9% 강세고 이제 이커머스 쪽이 있어요. IS 이커머스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유통 쪽은 좀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유통 섹터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 또 움직입니다. 혜태제과 식품이 지금 24% 급등합니다. 9,740원, 9,750원. 크라운제과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15% 급등 중이고
오리온이 2.7% 상승합니다. 10만 600원. 농심 오늘 1.5% 상승하네요. 53만 6천 원. 그리고 롯데웰푸드도 1.8% 상승 중이고 빙그레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1만 7천 원이고요. 오늘 또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S&D 같은 경우도 1.5% 상승합니다. 35,250원. CJ제일제당도 1.38% 상승하고요. 샘표식품, 신세계푸드 다 올라갑니다. 우양은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오늘 음식료 섹터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리튬 관련주들 흐름도 좋네요. 리튬 포어스가 9% 넘게 올라갑니다. 5,110원이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8% 강세입니다. 5,680원. 광무가 7% 강세고요. EV 첨단 소재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 강세고 엔캠 2% 올라가고요. 금양도 1.2% 상승 중입니다.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77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7억 원, 348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29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32억 원, 4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오늘 소폭 떨어지네요. 50전 하락한 1,37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도 하단이 좀 높아지면서 좀 박스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예, 개장가 크게 환율은 지금 못 움직이는데 네. 유로화가 어쨌거나 유로화가 조금 재밌어졌습니다. 유로화. 네. 예, 그냥 22 금리 인하 먼저 하긴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단발성에 거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특히 어제 라가르드 총재가 22 총재가 유력 경제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그런 의사를 갖다가 강력하게 시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앞으로 계속해서 내린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단계에서 또 한참 동결로 갈 수 있다. 그런 네. 얘기까지도 해서 그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럴 것 같으면 금리 더 안 내린다니까 유로는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 근데 이게 이제 유로가 최근 며칠 사이에 약해진 거는 그 선거 결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럽 의회. 네, 거기서 아무래도 지난번 대비 이제 우파 쪽이 득세하면서 특히 프랑스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 4, 5년 전에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마린 르펜이라고 여자분이 있죠. 극우 정당 이끄는 그쪽이 이렇게 쑥 부상을 하고 이러면서 그 얘기는 결국 이른바 유럽 쪽은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파 쪽이 특히나 극우라고 칭해질 만한 그쪽이 간다는 얘기는 네. 유럽 연합 자체가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은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쓰는 돈도 약해질 수 있다. 유로화의 운명이 조금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쭉 이제 논리가 전개되나 봅니다만 어쨌거나 달러는 강해요 지금. 네. 며칠 사이에 고용지표 이후에 강하고 달러가 강한데도 어제는 또 유가가 2% 이상 뛰었어요. 네. 달러 강하면 유가는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은 시장마다 무슨 딱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오르는 거고 그렇게 보면서 접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자산 가격 간의 그런 연관성 자체가 연관성 많이 자체를 것 갖다가 같아요. 너무 믿고 있으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채권 시장, 주식 시장도 약간 좀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네. 사실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겹쳐보면은 미국의 집가지수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주식 좋을 때 금리도 오르는 거예요. 예. 경기 좋을 때 금리 오르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돼가지고 금리 오르면은 주식시장은 조금 추워하고. 예, 그렇죠. 이런 현상이 지금 몇 년째 조금 가는데 이게 또 언제 정상화가 될지. 그런데 현재는 또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 공식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식품주는 네, 식품주 오늘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만큼의 그런 탄력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투자자분들도 좀 단기에 좀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물량들도 꽤 있거든요. 상승세는 그래도 좀 이어집니다. 전력
전력 설비 쪽이요. 그쪽은. 전력 설비 쪽은 뭐 LS 에코에너지 이런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LS 에코에너지는 좀 오늘 보합권이고 오히려 유틸리티 섹터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이 좀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세명전기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려요. 예. 이 대표님 지금 오늘 개장 초 흐름 봐서 뭔가 이렇게 좀 가닥이 보입니까? 네, 일단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건 저는 예. 치매거든요. 치매. 심해? 네네. 치매 관련된 치매. 치매도 있고 네네. 태모 치매.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여요. 네, 오늘 오르는데 뭐 일단 오를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 그 미 FDA 자문위원회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일라이 릴리 도나네마 네네. 그거 이제 승인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레켄비에 이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치매 신약이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치매는 아직까지 다 발병 원인도 모르고 약이 없어요. 일단 효과가 좀 있으면은 승인을 해주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쪽으로 써가지고 이제 약효를 볼 수 있으면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승인해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오늘 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좀 일부 좀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또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갔다 온 기업이 그래도 올해 비교적 좀 인기 있던 종목이에요. GST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그 액침 네, 냉각. 액침 냉각 예. 거기입니다.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직접 예. 갔던 거고 이 기업을 사실 2월달에 탐방을 신청했는데 5월에 갔어요. 그만큼 이제 핫했던 시기에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액침 냉각 이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상장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타이틀 달았는데 일부 뭐 대기업도 하고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술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다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 기술만 가지고 상장 기업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유일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일부 비상장 기업 중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GST가 상용화하기까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ST의 원래 본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주로 쓰이는 스크러버라고 하는 장비를 만드는 네, 업체입니다. 네. 스크러버 장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니셈이라는 기업 설명해드렸는데 네.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에 많은 공정이 있잖아요. 각 공정별로 유해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대기 중으로 나갔을 경우에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장비가 바로 스크러버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스크러버 장비 그 네모난 큰 냉장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아랫단에 보시면은 약간 고체처럼 해가지고 검은색 덩어리가 있다고 예, 합니다. 그게 예. 다 이제 침전돼가지고 쌓여가지고 고체화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체해 주는 거. 이게 스크러버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비가 동사의 메인 장비이고요. 전체 매출의 한 1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의 나름 캐시카우이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이고 역시나 경쟁사는 상장 기업 중엔 유니셈, 비상장 기업 중엔 외국계 기업인 CSK 이 회사가 주요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비는 칠러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칠러는 그 반도체 역시나 공정상에 그 챔버 안쪽에 보시면 이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요거를 일부 칠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러 장비도 동사가 만들고 있고요. 국내 역시나 경쟁사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FST, 유니셈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동사 입장에서는 매출 비중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장비가 이제 동사의 캐시카우인 거고요. 이 두 개 장비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방 고객사들 설비 투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익도 줄고. 그래서 약간 힘든 시기를 이제 보냈는데요. 올해는 이제 회복 기조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고객사 중에 마이크론 쪽이 작년에 캐펙스 컷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설비 투자 축소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매출 나올 게 안 나왔다고 해요. 계획된 게. 네네. 근데 그게 작년 말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사이트 지금 순차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보니까 섹터는 다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 쪽. 그러니까 실적은 올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성장을 이제 액침 냉각 여기에 지금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액침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비전도성 액체에 그 침전을 시켜가지고 열을 식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지난 뭐 2월, 3월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아주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요. 동사는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을 지금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 국내 그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은 같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지금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 끝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개발됐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했을 때 이 시스템, 장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점 26년이나 27년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GST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액침 냉각 시스템 개발 끝난 상태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라는 게 아닌 거죠. 네네. 올해 실적 자체 상당히 좋아요. 올해 뭐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영업이익은 45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되는 기업인데 성장성을 저 액침 냉각 장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는 비싼 건 아니에요. PER 기준 한 10배 미만이니까 지금 상태에 사는 것도 괜찮고요. 좀 더 가격이 뭐 최근에 올라온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살짝 내려오면 사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은 저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과 신규 알파 성장성을 액침 냉각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주가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일단 액침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은 받쳐주는 회사인데 액침 냉각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작년 한 11월부터 해서 시세가 한번 제대로 한번 나왔네요. 네네. 세세가 제대로 나오고 현재 이제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 요 액침 냉각 관련해서 그러니 그것이 실제 어떤 판로가 개척되면서 매출로 이어지려면 한 2, 3년은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회사가 업황을 보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개발이 끝났는데 이게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니 이 필드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끝내야 뭔가 제품이 완성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그 전고체 관련주로 엮여서 대주전자재료가 급등하고 있는데 예전에 좀 기업 탐방 다녀오셨던 네,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추가로 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우선 대주전자재료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공시를 했는데 네.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 측면은 안 좋은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전환사채 자금 조달 목적이 중요한데 지금 대주가 만들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는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달라는 곳은 많은데 공장 증설이 지금 느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딸린다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런 공장 증설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써지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 확 늘겠구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610억을 조달했는데 요거면 아마 지금 동사가 25년까지 해서 2만 톤 캐파를 만들겠다 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아마 25년도 증설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고 향후에 증설된 위에 돈을 벌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뭐 4만 톤, 8만 톤 이렇게 단계별로 증설을 또 할 겁니다. 좀 신고가인데.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 사실 부담이 있는 거고요. 예.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탐방 다녀오고 계산한 적정 밸류는 2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 근데 20만 원은 어디냐면 26년도 그러니까 공장 기술 끝내고 나서 매출 나오기 시작해서 영업이익 나올 때 밸류에이션 했을 때가 2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20만 원은 26년까지 바라보실 분들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지금 뭐 단기 시세를 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20만 원 기대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올라갑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1% 강세 2,7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가까이 올라갑니다. 870선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좀 장 초반의 수급 상황은 좀 아쉽습니다.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99억 원, 기관이 775억 원 팔자 포지션이고요. 개인만 홀로 1,48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4억 원 순매도, 기관이 2억 원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이 303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과 식품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식품주 같은 경우 2거래일 연속 강세, 조선주도 올라갑니다. 반면에 전자장비와 기기, 전기장비 업종 약하고 해운사까지도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10년 만에 실적이 돌아서면서 주가의 영향이 아주 클 것이란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1.82% 오름세로 3850원, HD 현대미포가 2.87% 올라갑니다. 7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1% 내의 강세 흐름, HD 한국조선해양이 1.4% 올라가고 HD 현대중공업도 0.7% 플러스권입니다. 음식료 섹터는 2거래일 연속 강세를 기록 중이죠. K푸드 열풍에 이른 폭염주의보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뛰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혜태제과식품과 크라운제과, 농심, 52주 신고가 모두 경신을 했는데 혜태제과식품이 14.7% 급등하면서 8,9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크라운제과도 8.4% 올라갑니다. 12,040원. 다만 빙그레 같은 경우는 0.7% 하락하고 있고 마니커 FNG가 3% 가까운 오름세, 오리온도 3% 가까이 올라가면서 10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튬주가 점점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 이 3사가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염호개발 국제 모집 3단계를 통과해서 4단계 진입하게 됐던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하이드로 리튬이 25.05% 질주를 보여줍니다. 6,540원. 리튬 포어스도 20% 가까이 뛰면서 5,540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관련주 중에서는 EV 첨단 소재도 11.3%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3,045원. 그 밖에 광무가 3.4%, 미래나노텍이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1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와 더불어서 전고체 관련주도 같이 뜁니다. 대주전자재료회 같은 경우에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20% 급등하면서 14만 7,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7.03% 올라가면서 22,850원 선 전개됩니다. EV 첨단 소재 10% 가까이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IS가 4% 가까이 올라가고 SKI 테크놀로지 역시도 4.15% 플러스권입니다. 4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장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정훈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업황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보시면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의 5월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16만 대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일단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대차 기아의 어떤 주가도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 1월부터 5월까지 미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1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친환경 차와 레저용 차량의 어떤 선전에 힘입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올 연말 미국의 현대차 미국 공장이 조기 완공 시에는 실적 개선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특히 미국과 EU가 중국 자동차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반사의 이익까지 이어질 경우
하반기 실적 개선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완성차 기업들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차의 어떤 실적이 먼저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뒤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미국 공장 완공과 인도 법인의 상장 이슈 등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 기아차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보면 뭐 성호 하이텍, 현대공업, 화신, 서현이와 HL만도, 현대모비스, 덕양산업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현대공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현대공업은 현대차 출신의 한상욱 부사장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 및 국내 공장 가동에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됨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가 이루어졌고 영업이익 역시 꾸준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PER이 8.5배 그리고 PBR이 0.77배로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 시에는 현대공업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동해 원전 그리고 전력 전선 뭐 병합 변압기 그다음에 원전 관련 다양한 이슈가 부각됨으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북 정책의 어떤 변화, 한반도 긴장 고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 그리고 선 조정을 보인 종목들이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채워가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특히 동해 유전과 반도체, 조선 기자재 관련 섹터들은 하반기에 어떤 정책적인 이슈와 그리고 실적 개선에 확인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FOMC를 앞두고 환율 시장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외환 시장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달 들어 처음으로 1,38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슈퍼 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지표라든지 FOMC 회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미국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이제 여전히 고용 지표는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또 계속 뒤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와중에 달러 환율 크게 오른 상황인데 1,400원대 진입 가능성 우리 박형훈 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뭐 물가 지표라든지 특히 이제 FOMC 회의에서 점도표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어떤 추가 강세 가능성이 사실은 열려 있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 9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금리 인하에 한번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일 날 발표될 물가 부분도 있어서도 조금은 시장이 좀 안도감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달러 부분 자체는 조금 뭐 강세보다는 약세를 좀 보고 있고요. 또 국내 경기 자체도 여하튼 조금 최근에 개선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1,400원대 안착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뭐 변동성 국면 또는 추세적인 좀 하락 뭐 이러한 부분을 여전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FOMC 예정되어 있는데 뭐 좀 점도표라든지 이제 경제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FOMC 회의 결과 환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FOMC 결과에 따라서 영향 자체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영향 자체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에서 결국 특히 이제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점도표 상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결국은 뭐 최소 2번을 유지하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의 어떤 약세 심리 자체가 사실은 계속될 거고요. 반면에 점도표 상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차례 정도로 그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미국 경기 상황이라든지 물가 추이를 봤을 때는 항상 뭐 그 전망은 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FOMC 결과 자체가 뭐 환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FOMC는 이번 주 이제 화수, 우리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확인이 되고 또 아시아 시간으로 넘어와서 또 우리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BOJ 뭐 금리는 동결하겠으나 국채 매입 규모를 좀 줄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엔화 쪽도 한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엔화 약세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추세적인 어떤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은행의 정책보다는 미연준의 어떤 정책이 더 글로벌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은 일본은행의 어떤 정책이 달러 특히 이제 엔화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국채 매입을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달러의 환율 상단을 좀 막는 역할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향후에 엔화가 좀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러한 양국의 그 통화 정책의 동시 피봇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엔화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 연준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들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올해 좀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시기가 3분기냐 4분기냐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엿보는 이유 자체는 지금 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요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섰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은 총재께서 강조하셨던 물가 자체가 여하튼 지금 잡혀가고 있는 특히 이제 코어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전제 조건은 충분히 이제 조금 마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내 경기 흐름 여전히 조금 이제 덜그럭거리는 어떤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조금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좀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이냐라는 부분 자체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3분기냐 4분기냐를 좀 가르는 주요 변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준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출연이시죠? 네, 첫 출연입니다.
자, 부장님, 지금 이게 국내 ETF 이게 뭐 100조를 넘었다, 130조, 140조인데 이거 벌써 150조에 육박하네요. 네, 150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다. 네. 같은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 ETF 시장 성장 속도가 꽤 빠릅니다. 그 배경이 뭐라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해외 주식형 ETF라고 해외 보시면 주식형. 될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미국 주식형 네. ETF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뭐 수년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아무래도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국 증시가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어떤 ETF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빅테크가 올해도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연초 이후 S&P 500이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어떤 빅테크들의 주가 상승률을 제외를 하면 사실은 이 S&P 493이죠. 네. 상승률이 사실 5%가 채 안 되거든요. 뭐 빅테크들이 올해도 이렇게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불안할 때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를 끝으로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들이 사실은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들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시장의 기대치를 다시 한번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사실은 뭐 종목이나 섹터를 불문하고요.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번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닝 시즌이 지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 빅테크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믿을 건 빅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특히 뭐 ETF 순매수 추이나 해외 주식 순매수 추이를 보면은 뭐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이제 빅테크들 그리고 빅테크 관련 ETF들한테 좀 매수가 오히려 더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ETF 시장 급성장하는 데는 아무래도 뭐 AI라든지 이제 미증시 화랑이 좀 크게 한몫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수익률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수익률 현황은 어떤가요? 네, 뭐 올해 주식시장의 또 가장 큰 화두가 지금 AI이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1개월의 어떤 ETF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들의 수익률을 좀 보더라도 이 AI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좀 다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수소나 뭐 차세대 연료 전지에 투자하는 ETF들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AI 생태계에서 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AI 산업 성장 관련해서 최근 또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전력이지 않습니까? 네. 또 AI 반도체가 워낙 이제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어떤 차세대 에너지원 같은 것들이 다시금 또 주식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까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5위부터 6위부터 10위까지도 이제 반도체 ETF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익률 하위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ETF들이 좀 눈에 띄어요. 네네. 사실 뭐 기업의 시가총액 이제 순위를 보면 어떤 세상의 변화나 시대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코스피 시총 2위 자리를 넘보낼 만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시가총액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151조 원 정도 되고 LG 엔솔이 한 82조 원 정도 되니까 70조 정도 차이가 나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보여주신 이 수익률만 봐도 그야말로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네요. 네. 결국 ETF도 잘 골라야 된다 이건데 원래 이 화요일이 이거 ETF 신상품 출시일입니까? 네, 화요일에 ETF 신규 상장일이 대부분 화요일에 신규 상장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화요일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ETF 소개 코너가 있는 거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게 딱 우연이죠. 예, 우연이에요. 그렇게 네. 됐다. 네네. 근데 오늘 또 새로 출시된 게 이것도 빅테크 관련이네요. 네, 빅테크 관련 ETF들을 오늘 또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에서 4종목을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한국투자신탁에서. 네,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워낙 이제 빅테크랑 반도체에 좀 진심인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ETF들을 좀 다양하게 좀 지속적으로 좀 신규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한 ETF는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네. 당연히 종목명은 아니고 총 4개 종목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에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 에이스 애플 밸류체인 액티브인데요. 뭐 종목명에서 어느 정도 추측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관적으로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4개 종목에 각각 일단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 특정 종목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에 좀 집중 투자하는 ETF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 4종목에 좀 주목한 이유는 이 AI 산업 내에서 이 4종목이요. 정말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또 이런 말씀 드린 게 조금 더 진부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GPU 시장에서 뭐 80% 이상을 뭐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이 AI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고 구글도 이제 글로벌 검색 엔진 1위 기업인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도 좀 성장을 좀 빠르게 이어가고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좀 AI 경쟁에서 좀 뒤처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들었었는데 이제 오픈 AI와 좀 챗 GPT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실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또 강자로 또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력이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뭐 전일 있었던 WWDC도 사실은 유례없는 관심 속에서 좀 참 마무리가 됐었죠. 뭐 이처럼 이 1등 기업의 영향력이 사실은 AI 생태계 내에서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산업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관련 기업들을 폭넓게 투자하기보다는 1등 기업 그리고 1등 기업의 성장과 조금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좀 집중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또 이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또 신규 상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장님, 부장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당연히 TSMC도 들어가 있겠고 저 안에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겠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AI 관련해서 메타나 아마존도 어딘가 들어가 있겠네요.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에 들어 있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쪽에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 주신 김에 밸류체인 기업들 다 알려주세요. 네. 그 전에 운용 전략을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ETF 이름이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이지 않습니까? 사실 액티브라는 거는 이제 운용 전략을 의미를 하는데 보통 이제 ETF 운용 전략이 패시브와 액티브 두로 나눕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게 패시브 전략이고 액티브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게 이제 액티브 전략이거든요. 뭐 패시브와 액티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어느 것에 투자에 따라서 유불리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상장을 하면서 이제 액티브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이 AI 산업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쏟아지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또 관련 종목들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운용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면 또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액티브 전략을 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조금 저희 ETF의 어떤 편입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25%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곳은 TSMC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TSMC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HBM이 또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나 TSMC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거기에 또 다양한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렇지 올해 TSMC나 뭐 기타 뭐 ASML이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같은 반도체 장비들 주가도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도 마찬가지인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이제 LMM 모델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 또 메타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높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AI GPU가 또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매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회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두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두 종목만 좀 말씀을 죄송합니다. 네. 드리고 있는데 이 에이스 빅테크 밸류에이션 액티브 시리즈는 이처럼 1등 기업 그리고 1등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고점 논란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원론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 보면 이 예. 빅테크들은 밸류에이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빅테크가 네. 사실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이거든요. 네네.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지만 이제 2017년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빵. 맞아요. 불렸었죠. 예. FA 엔지니어, FAA 엔지니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때도 사실은 저도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때도 빵은 비싸다, 고평가되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도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2017년까지 가지 않아도요. 저희가 예. 저희 회사 ETF 중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매그니피센트 7에 집중 투자한 ETF인데 신규 상장일이 2023년 6월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빅테크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예. 이제 ETF 나오니까 고점 아니에요. 이런 얘기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결과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사실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빅테크 뭐 여기서 더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다만 이제 AI라는 산업 자체가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는 분명히 아니지 예. 않습니까? 뭐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수혜주 찾기에 오랫동안 좀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네. 당연히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빅테크들은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 기준으로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 내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보다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김 부장님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한번 관심을 계속 갖자는 말씀이고 저는 또 이렇게 ETF 관련해서 또 빅테크 ETF가 계속 출시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빠질 수가 없구나. 아니 한국만 이러겠어요? 우리 한국 투자 신탁만 이러겠냐고요. 네, 맞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러면 한국만 이러겠으면 동경은 어떻게 했으며 싱가포르는 어떻게 했으며 유럽 쪽은 어떻게 했으며 전부 지금 어쨌거나 고객 상대로 하는 분들 그거라면 다 지금 여기서 뭘 만들겠어요? 뭐 한국 빈과류 ETF를 만들겠습니까? 그쪽에서? 여기 또 전부 AI라고 빅테크라고. 그렇죠. 그래 이게 뭐 계속 먹이고 계속 운동하고 푹 자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아플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빅테크나 뭐 AI 관련 ETF가 아니라 네. S&P 500 내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S&P 500을 사시면 매그니피센트 7을 30%를 제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글로벌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는 한 적어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빅테크들은 조금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까먹지? 캐시우들은. 이 좋은 장에. 그 액티브가. 아,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예. 앞으로가. 이번 주 FOMC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존에는 예전에 성장주하면 금리나 하면 성장주 잘 간다 이런데 요즘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성장주에 가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라고 많이 네네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연초 이후부터 시장 금리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근데 빅테크들 주가도 예.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금리와 특히 빅테크들은 이제 크게 뭐 상관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6월 FOMC는 좀 주목을 하셔야겠죠. 예. 근데 뭐 이미 많은 전망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뭐 6월 FOMC를 주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점도표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결국 이제 2번이냐 1번이냐인 거고요. 뭐 3월에 FOMC가 공개한 점도표에 의하면 중간값이 4.625, 그러니까 연 3회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6월 점도표 중간값 상향될 가능성 상당히 높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시장의 전망대로 금리 인하를 2번 전망하는 점도표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회 그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뭐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뭐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요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네. 지금 한토에서는 그것도 만들었네요. 엔비디아에다가 또 채권 투자도 동시에 하는 ETF가 있다고요? 네. 예. 네, 사실은 2022년 11월에요. 네.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단일 종목 ETF라고 해서 네. 개별 종목 30%와 채권의 70%를 묶은 ETF가 4종목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저희가 선택한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이고요.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화 블룸버그라는 ETF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네. 운용 전략은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30%, 7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의 30%를 엔비디아에만 온전히 투자하는 ETF이고요. 채권의 70% 같은 경우는 국내 단기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채권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은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단기채라서. 네, 그래서 이 해당 ETF의 성과는 이 엔비디아 30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ETF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30%만 투자를 하는 ETF니까 채권 혼합형으로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채권 혼합형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인데 이 주식의 30%의 성과가 워낙 이제 정말 독보적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채권 혼합형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제 성과를 상장 이후 1년 3개월, 1개월 다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퇴직연금 계좌는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형 ETF의 비중을 70%까지밖에는 못 담거든요.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채권화평 ETF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자산 30%를 뭐 그냥 현금성 자산이나 뭐 이런 걸로 두셔도 되지만 뭐 이런 채권화평 ETF를 또 활용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보니까 한 870선 중심으로 이어지고 오늘 또 오늘의 2차 전지 포스코 그룹 주들 흐름은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네요. 나쁘지 않은 흐름 같습니다. 순환매 굉장히 빠르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